이번 8월은 한일 간의 대격돌이 펼쳐진다며 연일 일본 언론은 보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 막무가내 수출 규제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8월이라고 여겨지면서 양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 기업을 정말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만약 그런다면 50여 가지 이상의 보복 조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느닷없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독일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매일신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한국인들에게 뜻밖의 큰 웃음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웃음을 준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 대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뉴스의 내용은 역시 단순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유럽 국가 중 하나는 독일이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독일을 좋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초라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은 우선은 8월의 수출 규제 제2라운드 이전에 반한 혹은 혐한을 부추기는 역할도 하면서 한국이 자주 이야기하는 독일과 일본의 비교에 대한 항변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자주 거론하며 애초에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독일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사죄와 배상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독일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의 다소 이상한 논조로 이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영국 BBC에서 조사한 국가 이미지에 대한 자료를 들면서 독일인의 65%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아무리 독일을 짝사랑해봤자 독일은 한국을 거들떠도 안 본다는 논리로 연결합니다. 한국인들은 독일을 가장 이미지가 좋은 국가로 뽑고 젊은 사람들은 독일에 취업하기도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조사한 내용이라서 나름의 신중을 기한 조사 방식 기법이 도입되었겠으나 이러한 조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당시 2013년이었고 독일인들은 한국과 북한을 헷갈려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길거리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북이냐 남이냐라는 국적 확인 질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적인 인권 하위 국가로 여겨지니 부정적인 답변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독일이 한국을 볼 때 일본 언론을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독일에 다양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길거리에 일본 벚꽃을 심어놓았고 봄의 뒤셀도르프 거리에는 일본의 상징인 벚꽃이 피며 벚꽃 축제를 따로 할 정도로 일본과 교류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관계가 깊은데 세계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맹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당시 독일과 일본은 무리한 전쟁으로 주변국들을 침공했는데 비슷한 컬러인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일본은 오랜 기간 독일에 공을 들였고 독일에서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혹은 아시아에 특파원을 보낼 때에는 당연히 일본 도쿄나 관련 방송국을 통해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개했을 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은 쉽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이미지는 독일에 좋았을 리가 없고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한 일본 방송국은 한국을 독일에 소개할 때 파도 광부 등 불법 체류자 이미지로 그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G7에서 한국이 결국 일본의 반대에 막혀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한국에서는 강조하나 사실은 독일도 결국 한국이 들어있는 G7의 반대는 아니지만 무관심하다며 한국인들이 독일을 좋아하고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이며 독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이뤄진 독일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30%대로 줄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28%로 비슷합니다. 한국은 글로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이어가는 반면에 일본은 독일에서 이미지가 점점 약화되는 데다가 한국과 관련한 이상한 일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일에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을 2016년부터 집요하게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시가 자매 결연을 맺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유럽 첫 번째 소녀상을 세우려고 합의를 봤습니다만 역시 똑같이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에이메 현에서 결사 반대를 하면서 프라이부르크 시장에 강력 항의해서 결국 소녀상 건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독일 소규모 전시회에서조차 주일 대사관의 강력 항의로 10cm밖에 안 되는 소녀상이 철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런 일본 행동에 대해서는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과거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일본 측에서 독일의 이미지를 타협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아직까지 과거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공적인 자리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과거에 대한 참여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전시회나 시 차원에서의 소녀상 동상 건립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독일의 소녀상은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비젠트와 프랑크푸르트에 건립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가 그 점수를 낮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독일 관련 일본 뉴스는 한국에서 다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베를린 궁을 복원하면서 박물관도 새롭게 재건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유물이 전시되는 공간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증거이며 독일을 좋아하는 한국이 겪는 수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유물은 수천 점을 모아서 전시하는데 한국은 100여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진짜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의 한 담당자는 조선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청나라 속국이었고 190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의 수집가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며 한국 입장에서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의 이러한 역사관은 분명 잘못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관 구조를 보면 중국 전시관의 일부에 한국 유물을 배치한 것은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이 자칫 중국의 속국이라는 느낌을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한국인 관람객이 박물관에 들어간다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모가 작아 낯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온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전시되는 아시아의 유물들은 과거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에서 약탈해간 것으로 수치스러운 느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관의 규모가 큰 것은 대륙의 규모가 큰 데다가 약탈했던 유물의 양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물은 구하기도 쉬운 점도 있으며 아시안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물들은 과거의 선조들이 빼앗긴 것으로 어떻게 보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따라서 자국의 유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유물이 많이 약탈당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뉴스처럼 자부심을 가질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박물관의 취지를 보자면 독일이 과거 나치 시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성을 해온 반면 나미비아와 같은 식민지에 대한 반성은 작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을 하자는 취지가 들어간 곳으로 다양한 아프리카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처럼 약탈 유물을 당당하게 전시하는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과거 반성 차원인 박물관이지 자국의 유물이 많다고 일본과 같이 좋아하는 그러한 취지의 박물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일본 뉴스가 한국에 잠시 웃음을 줬지만 막상 가장 한국 문화재를 많이 약탈한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의 문화재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수탈당해 일본에 있거나 해외로 반출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유럽은 과거의 약탈한 문화재들을 각국으로 돌려주는데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랬고 독일이 과거 제국주의 때 했던 일을 청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영국도 과거 대영제국 시대의 수탈한 문화재를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일본도 언젠가는 과거 도굴해간 문화재들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연일 한국에 대한 뉴스를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오히려 역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8월에는 그야말로 한국 때리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한국의 각종 뉴스가 풍년을 이룰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이 공유하는 사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일부 식당들에서 본 식당은 한국산이나 중국산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한국인과 중국인은 출입 금지이다 라는 공지가 식당 밖에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공지가 왜 식당에 붙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네티즌들은 보통 이런 한국인 식당 출입 금지가 대마도와 같은 곳에서나 보던 것인데 도쿄나 일본 도시에서도 나타난 것은 충격인데다 현재 일본도 못 가는데 무슨 상황이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일본에서 한국과 중국을 일본에 입국 금지한 시일 내외로 공지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중을 동시에 못 오도록 조치를 하자 일부 식당들이 이에 동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한체육회가 일본산 식재료를 거부하고 한국산 식재료를 도쿄올림픽 선수단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대한 반향으로 저러한 문구도 일반 식당에 등장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식당들은 대부분 극우 세력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아베 총리는 한중을 입국 금지한 결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 및 일본의 보수층의 요구를 들어준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 정부에 발맞춰서 일부 식당들은 한중 여행객의 일본 여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인을 입장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산, 중국산 식재료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주 등장하는 한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행해진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매체들은 지금까지 일본은 친중국적인 정책을 써왔는데 아베 총리의 발표는 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국빈 방문 등을 오랜 시간부터 공들이는 등 아베 내각은 중국을 동반자라고 칭해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시진핑 국가주석 국빈 자격 방위를 극도로 반대해 왔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보수층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동시에 반영해 이번 한중 입국 금지를 결정한 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로 한중 입국 금지 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NHK의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77% 일본 국민이 한중 입국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도쿄올림픽과 각종 일본 상황에 대한 무능으로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던 아베 내각에서는 한중 관계를 파탄시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내각의 지지율을 당장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파악되는 것이죠. 아베 총리는 외무성이나 전문가와의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과 중국을 못 오도록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 올려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국제관계에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방일이 연기된 그 다음에 곧바로 일본이 중국 비자를 정지시킨 것은 중국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반드시 일본보다 더한 조치를 계속 내보낼 것인데 일단은 처음 반응으로 중국은 일본 비자를 무제한 효력 정지시키는 대응을 해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도 중국이 비자를 풀지 않으면 중국에 많이 의지하는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이 옵니다. 일본판 뉴스위크지는 일본이 한중을 금지한 것은 아베 내각의 큰 오판으로 경제적 손실로 연결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일본 국회에 나와서 전 세계에서 한국만 특별하게 일을 잘하고 있으며 이를 본받아 미국과 호주, 독일 등이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일본은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통탄했습니다. 뉴스위크지는 일본의 시스템상 아베 내각의 소수만이 국가의 주요 결정사안을 쥐고 있어 변화가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당국의 조치에서 불거져 나온 식당 출입 금지 문제를 비롯해 한중일 외교는 갈수록 험해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연속으로 공항 서비스 세계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인천공항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죠. 지난해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공항인지 첨단 예술 공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죠.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공항을 가진 한국을 포함해 영국,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터키까지 총 6개의 국가가 페루의 신공항 건설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서부에 위치한 페루는 인구 3,200만 명에 GDP는 280조 원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마추픽추를 보유한 국가로 최근 10년 동안 관광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만 최종 후보로 남고 영국, 스페인, 프랑스, 터키가 빛의 속도로 탈락하였는데요. 페루 정부의 최종 선택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이었습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해외 공항 건설 사업이 한국에게는 처음이라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인데요. 페루 정부가 한국에 지급하게 될 비용은 6천억 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곳에 한국이 신공항을 짓게 되었고 이 조감도처럼 중형 사이즈의 친환경적인 공항입니다. 한국은 한국공항공사, 도하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건원엔지니어링이 팀을 이뤘는데요. 세계 1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건설 경험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국 기업이 해야 할 신공항 사업의 공정 및 품질 관리, 설계, 검토, 그리고 완공된 후 2050년까지 30년 동안 공항을 운영하는 업무까지도 한국에 3천만 달러를 주고 맡겨버렸습니다. 페루가 한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번 케이스는 한국 정부와 페루 정부와의 계약, 즉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국의 외교가 얼마나 소름 돋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2020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터미널을 확장하려는 체코의 프라하 공항과는 이미 스마트 공항 구현 방안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폴란드가 추진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국 폴란드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폴란드의 차프토비치 장관이 이미 한국 측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활발한 투자를 해주고 있고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모두 갖춘 한국 기업들이 바르샤바 신공항을 비롯하여 폴란드의 대형 국책 사업에